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직업은 정원 디자이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는 직업이 아니고 사람들도 무슨 정원을 디자인하는 직업이 있냐 하면서 많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자기만의 멋진 정원을 꾸미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정원 디자이너입니다. 정원 디자인이라는 거 참 매력 있는 직업이에요. 집에 사는 사람들마다 연령과 성격이 다른 것처럼 그 사람들이 사는 정원에 심겨진 나무와 풀, 꽃도 각각 제각각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한결같이 사시사철 푸른 나무를 좋아하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매 계절마다 정원의 색과 모양이 바뀌길 원하는 집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경은 일정 부분 정해진 법도 있거든요. 법령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정원을 예쁘게 꾸며주는가를 고민하는 일은 늘 즐거운 일이에요. 항상 정원 일을 하다 보니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아요. 제가 정원 디자이너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제가 흙투성이에 촌스러운 아줌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 번은 어느 집 정원 일을 해주고 흙이며 나무 뿌리들을 잔뜩 들고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줌마, 우리 집 쓰레기도 같이 좀 갖다 버려주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 할머니에게 제 직업을 설명해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소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쓰레기 얘기를 했다면서 안 그래도 정원이 답이 안 나왔는데 좀 봐줄 수 있겠냐고 정식으로 일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분은 저의 오랜 단골이 되셨어요. 지금 제가 이사 온 이 집도 그 단골이셨던 할머니가 소개를 해주신 집입니다. 그 집 아드님이 건축가인데 건축을 하면서 마당 있는 타운하우스를 지으셨거든요. 전체 마당 조경을 같이 도우면서 저도 노년에 편안하게 남의 정원이 아닌 제 정원을 꾸미면서 살고 싶어 하나 분양을 받았습니다. 타운하우스의 구조는 앞사람의 지붕이 나의 정원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저 같은 경우는 땅에 큰 나무를 심고 제대로 한번 정원을 가꿔서 키워보고 싶어서 별도로 각자 정원을 가진 타입으로 집을 분양받았어요.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완전히 독립된 주택 구조는 아닙니다. 계단식으로 땅을 써서 그래도 위에 집이랑 어느 정도는 지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집에서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제 정원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이웃을 잘 만나는 게 몹시 중요했습니다. 그나마 분양해준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중요하고 그만큼 남의 삶도 존중해주는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큰 진상은 없을 거다라고 말해줘서 막연하게 그 말만 믿고 입주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윗집이 이사 오는 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웃복은 내게 없는 걸로 해야겠구나 하고 말이죠. 세상에 이삿짐을 나르는 내내 덩치가 크고 뚱뚱한 윗집 남자는 담배를 끝도 없이 피워대며 인부들에게 계속 짜증만 내고 있었습니다. 인부들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기까지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별일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는 인부들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하는 사람 주제에 어디 감히 내 말에 토를 다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인부들도 참지 않았던 거죠. 지금이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서로 일하는 관계에서 상하관계, 주종관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윗집 남자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갑질에 익숙한 사람인 듯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웃과 참 사이좋게 지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은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끝도 없이 이웃집과 갈등이 시작됐거든요. 그나마 층간소음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층간소음이 나을 뻔했습니다. 제 자식과도 같은 마당이 점점 망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앞에서도 한번 말한 것처럼 윗집 남자는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배를 그렇게까지 피면 자기 집에서 그냥 피면 되는데
왜 밖에 나와서 피고 제 마당에 담배 꽁초를 버려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뭐라고 했더니 글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담뱃재가 벌레 잡는데 좋다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짜로 벌레 잡아주는 건데 고마운 줄 모른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바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연세 드셔서 뭐 잘 모르시고 무식하신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살면서 그렇게 흙 만지고 그러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남 시켜서 가꾸면 되는 걸. 그러고 보니까 그다지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대충 꽃 모종 심어놓고, 아이고 참 마당 따위 가지고 빡빡하게 굴지 맙시다. 누구 뭐 여기 뭐 마당 없는 줄 아나?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 집 마당에는 온갖 화려한 유실수와 꽃나무를 잔뜩 갖다가 어울리지도 않게 심어놓고 키우다가 죽으면 파내버리고 또 다른 것 갖다 심고 키우다가 죽으면 파내버리고 또 다른 것 갖다 심으면서 내가 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제대로 가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니 참 그 집 아내도 불쌍하다, 누군지 몰라도 안쓰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부창부수라는 말은 그 집에 아주 딱 어울리는 말이더라고요. 처음 이사 올 때는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이 집은 남자 혼자 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근처에 있는 회사 때문에 남편이 먼저 온 거고 아내는 나중에 이사를 들어왔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자기 짐을 옮기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아내가 들어왔는데 남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오자마자 첫날 저한테 와서 딱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정원에 있는 나무들 좀 다 없애줄 수 있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정원에 있는 나무를 왜 없애요? 아우, 제가 알러지가 좀 있는데 이쪽 정원에서 날아오는 꽃가루 때문에 왠지 재채기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아직 재채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럴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남의 집 나무를 베어달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게다가 제가 키우는 나무들은 꽃가루가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아니에요. 저도 알러지가 있는 편이라 꽃가루 있는 종류는 아예 들이지를 않거든요. 오히려 집에서 피우는 담배가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뭘 한다고 참견이에요? 우리 남편이 담배를 피건 안 피건 그쪽한테 피해준 거 없는데 갑자기 왜 저한테 담배 가지고 뭐라고 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담배 가지고 뭐라고 하긴요. 아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쪽 남편 밖에서 담배 피우고 그 꽁초 우리 마당에 다 버려요. 그거부터 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키우는 나무들은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종류로만 키우고 있어요. 아직 꽃가루 날릴 철도 아닌데 이러는 거 실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 여자는 혼자 찔리는 게 있는 사람 마냥 버럭 화를 내면서 이상한 말을 해댔습니다. 나무가 높아서 시야를 가린다느니 자기 코에는 느낌이 왔다느니 등등 되도 않는 소리를 늘어놓다가 제 풀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 발을 쾅쾅 구르면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황당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여자의 적반하장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일 황당한 건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 집 마당에 갖다 버리는 거였죠. 저희가 타운하우스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쓰레기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매번 음식물 쓰레기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외부에 마련된 통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때도 각자 집에 부여된 전자카드를 가지고 태그를 찍은 후에 개인 인증을 한 다음 통이 열리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버린 쓰레기의 그람수만큼 비용이 부과되는 형식인 거죠. 얼마 전부터 신도시에 새로 생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즉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부담하는 비용이 더 많아지는 구조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집에 아들이 사준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도 있고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마크로바이오틱 요리를 먹고 있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습니다.
마크로바이오틱은 제철 재료를 뿌리부터 껍질까지 그냥 다 섭취하는 요리 방식이에요. 식물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배웠고, 나름 그 힘을 모두 섭취하며 사는 방법 중 하나로 마크로바이오틱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바닥만큼 되는 쓰레기 봉투 하나면 한 달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집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도 음식물 쓰레기 한 봉지씩 나오는 건 기본이고요. 저희 윗집은 음식물 쓰레기 값이 너무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뭔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세상에, 윗집 여자가 글쎄 자기네 집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 마당에 파묻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놀래서 소리를 빽 질렀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얼굴이 벌개지면서도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 주고 거름 주는 거 내가 지금 주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빽 질러요? 나 너무 놀래서 아무래도 심장에 물이 간 것 같아요. 내일 병원 가서 진단서 떼올 테니까 그때 얘기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아니 이거는 경우가 아니다. 그렇게 좋은 걸음이면 당신네 마당에나 주지 왜 남의 집 마당에 음식물 쓰레기를 파묻는 거냐?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이거는 오히려 내가 경찰에 신고할 일이다 그랬더니 세상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버럭버럭 성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을 당장 불러내리더라고요. 깡패 같은 남편이 오더니 저를 아래에서 훑어보고 위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웃 간 협박하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혼자 살면서 무슨 꼴 당할지 알기나 해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랑 같이 집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는 늙은 여편네가 에휴 저러니까 혼자 살지. 말년에 복 없는 것들이 어떻게 돈은 있어가지고 이런 데 사나 몰라. 아유 격 떨어지게. 세상에,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저 자식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잘 나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다만 녀석이 해외에서 일하느라 같이 못 살고 있을 뿐이에요. 제 아들은 제 입으로 말하긴 좀 쑥스럽지만 약간 천재에 가까운 녀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공부를 잘했고 과고등학교도 조기 졸업했어요. 죽은 지 아빠가 워낙 머리가 좋긴 했는데 자기 아빠 닮아서 그런지 정말 공부를 잘했고 컴퓨터 쪽에 탁월하게 재능이 좋아 일찍부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한테 손 안 벌리고 체류비며 공부하는 비용까지 모두 장학금으로 해결한 장하고 대견한 녀석이에요. 미국으로 가면서 내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혼자 두고 가기 너무 불안한데 엄마도 같이 가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정원 문화도 훨씬 발달되어 있고 저 엄마 공부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엄마 공부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엄마도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랑 같이 미국 가서 엄마도 정원 공부 본격적으로 다시 해보는 거 어때요? 말이라도 고마워. 그런데 엄마도 나름 여기서 잘 나가. 내 밥벌이 하고 있고 나 없어지면 곤란해할 고객들도 많고. 그냥 여기서 내 정원 잘 가꾸면서 살고 있을 테니까 넌 얼른 공부 마치고 들어와. 사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같이 가면 아무래도 아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오고 돌봤던 정원들을 떠나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남아있었던 건데 세상에 제가 한국에 남아있으면서 저런 놈들한테 이런 소리와 이런 모욕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붙들고 나 자식이 있다, 내 자식 잘 나간다, 내 자식이 사실 나 미국으로 공부도 하러 오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굳이 변명할 이유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꾹 참고 말았어요. 하지만 속에선 천불이 솟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윗집 부부의 만행은 이후로도 종종 이어졌습니다.
몇 번 더 쓰레기를 갖다 버리다가 저한테 걸려 도망간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은 그 집 남편이 제가 애써 심어서 잘 가꾸어 놓은 수선화를 뽑아다가 자기 아내한테 선물로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펄펄 뛰고 대거리를 하면 뭐 그딴 거 가지고 그러냐 치사하고 쪼잔하다 이웃끼리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나갈 뿐 정말 아나무인 자체였어요. 그래도 이 동네에 그 사람들 빼고는 다들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나마 정부치고 살았지 만약에 이웃이 죄다 그런 사람들 뿐이었으면 저는 아마 진즉에 이 동네를 떠났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웃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윗집을 싫어했어요. 윗집 여자도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저한테 더 못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소문을 내서 그렇다나 어쨌다나 한 번은 저한테 뒤집어 씌우길래 그때는 좀 냉정하게 말해줬거든요. 쓸데없는 핑계대지 말고 본인이 하는 행동 좀 생각하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되는 거면 그 걱정되는 행동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나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또 그때는 입을 꾹 다물대요. 자기가 유리하면 왈왈 개처럼 짖고 불리하면 조가비처럼 입 다물고 아주 자기 편한 대로만 하는 희한한 여자입니다. 아유 세상에 자기 그냥 노는 할머니 아니라 되게 잘 나가는 정원 디자이너라고 얘기해. 아니 왜 수모를 그냥 당하고 있어?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동네 몇몇 지인들은 저한테 자꾸만 제 직업이 어떤 거라고 그쪽 부부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뜬금없이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 되게 잘 나가는 정원 디자이너고 나름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몹시 애매하잖아요.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됐다고 하면서 넘어갔죠. 하지만 그렇게 한 번씩 수모를 겪을 때마다 참 사람 마음이 뭔지 자식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녀석이 제 옆에 있다 한들 저한테 뭐 크게 도움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어쩐지 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한번 가서 싸워줄 것도 같고 왠지 대거리도 한번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제 마음을 다독이는 중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제가 참고 있던 어느 날 불쑥 터졌어요. 어느 날 윗집 여자가 저희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중요한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데 저희 집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펄펄 뛰는 거예요. 아니 1층에 마당이 있는 집 자기가 좀 사용하고 싶다는데 이웃끼리 그것도 허락을 못 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내 마당이고 내 집이에요. 내 집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건 당신 자유일 수 있지만 그게 자유라면 안 빌려주는 것도 내 자유 아니에요? 아니 내 집을 내가 안 빌려주겠다는데 대체 그게 왜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낼 이유가 되는 건지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두고 봅시다. 뭘 두고 보자는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구청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집에서 불법 식물을 키우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죠. 아니, 무슨 불법 식물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양귀비를 키우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 나는 그런 식물을 평생 태어나서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그런 거를 키우면 불법인 걸 아는데 내가 그거를 왜 키우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자기네들은 싹 뒤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검사하고 살펴본다는 명목으로 제가 정말 공들여서 힘들게 가꿔 놓은 마당을 이잡듯 헤집어 놓더라고요.
조심한다고는 하셨지만 그게 어디 조심한다고 사람 발자국이며 그런 것들이 모두 없어지나요? 당연히 정원은 제가 가꿨던 것보다 훨씬 못난 모습으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오는 게 없었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저희도 철저하게 살펴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서요. 혹시 꽃 양귀비, 개 양귀비 뭐 이런 거 심으신 곳이 있나요? 그걸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기 선생님, 저 정원 디자이너예요. 이 분야는 제가 전문입니다. 이파리만 봐도 무슨 식물인지 아는 게 제 직업인데 제가 그걸 헷갈려서 심었겠어요? 진짜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죄송해요. 이해 좀 해주세요. 하긴 책임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상하게 신고한 사람이 잘못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헤집어놨으면 대체 누가 신고했는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냥 이웃에서 이 집에서 항상 이상한 걸 키우는 것 같다며 철저하게 검사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왔다고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이웃 중에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짐작되는 집은 하나죠. 당장 윗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두들겼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만큼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약간 미친 사람처럼 계속 문을 두들겼어요. 그리고 목이 쉬어라 그 여자를 부르면서 따졌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신고한 거예요? 나와봐요. 오늘 나랑 아주 단판을 짓자고. 그랬는데 나오라는 사람은 안 나오고 이번에는 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제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어리둥절한 저에게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집주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협박을 당하고 있다. 지금 문 앞에 자기를 협박하고 있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뭐 와서 도와달라고 신고를 했어요. 세상에, 집안에 있으면서 제가 문을 두들기니까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저는 정말 어이없게도 그날 양귀비를 키운다는 의심을 받아 온마당이 휘저어진 거는 물론이고 주거침입 협박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터덜터덜 오는데 여자가 베란다에서 빼꼼 얼굴을 내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게 정원 빌려달라 했을 때 빌려줬으면 오늘 같은 일도 없었을 텐데. 사람이 만보를 곱게 써야 복이 오는 건데 말이죠. 거 봐요. 만보를 밉게 쓰니까 없던 우환이 생기잖아요. 아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정원 엉망이 됐네 아주. 저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총기 자유화의 나라가 아닌 것을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총기 자유화의 나라였으면 저는 오늘 총기를 썼을 것 같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얄밉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에 아침부터 형사 왔다가 경찰이 왔다가 하니 궁금했던지 하나둘 찾아왔는데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쟤는 큰 똥이야. 어마어마한 똥이야. 정말 너무나 엄청난 똥이라 가까이 가면 석 달 열흘을 냄새에 시달리게 될 거야. 제발 피하자. 피하고 또 피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밖엔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 예쁘고 좋아하던 것, 사랑하던 것에도 정이 떨어지나 봐요. 제 평생을 바치고 제가 항상 시간을 투자했던 정원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꼴보기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정원은 점점 폐허가 되어갔어요. 정원 전문가의 정원이 그러니 당연히 일도 재미없어졌고요. 그나마 간신히 저를 예전부터 알고 저한테 일을 의뢰했던 분들 정원이나 간간히 가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녀석이 뜬금없이 영상통화를 걸더라고요. 그래, 잘 지냈어?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내 얼굴이 왜? 곧 죽을 사람 같은데
엄마, 무슨 일 있죠? 말해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엄마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는 게 아닌데. 에이, 무슨 일인데요? 엄마, 나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전화한 거야. 김 여사님이 얼마 전에 미국에 동생 보러 오셨었거든. 그러다가 나 밥 한 끼 사주신다고 만났는데 엄마 걱정하시더라고. 요즘에 정원 일도 예전 같지 않고 엄마가 뭔지 모르게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아유, 엄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원래 나이 들면 그냥 다 힘들어. 요즘에는 정원도 재미없고 그냥 이것저것 힘들기만 하네. 아마 지쳤나 봐. 엄마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나?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우리 엄마 힘나는 얘기 하나 해줘야겠네. 저 조만간 한국 들어갈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정말로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공부한다고 한국 떠난 지 8년이거든요. 8년 동안 애 공부 방해될까봐 저는 미국 한번 가보지 못했고 아들도 거기서 최대한 적응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느라 얼굴 본 건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정말로 없던 힘이 솟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 공부하려고 했던 건 다 끝난 거야? 언제 들어와? 얼마 전부터 세우고 있는 계획이 하나 있는데 아직 확실해지지가 않아서 엄마한테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3개월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오면 여기서 같이 사는 건가? 아마 저 일하는 곳 근처에 집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엄마한테 가서 같이 정원도 가꾸고 정원에서 바베큐도 하고 그래야죠. 아유, 내가 없던 힘이 난다. 내가 드디어 살맛이 나. 그래, 알았어. 고마워. 소식 전해줘서.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그날부터 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왔는데 엄마의 마당이 이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마당을 가꾸기 시작했죠. 그런데 얄미운 부부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늙어서 마당 방치하고 정말 이 좋은 집에 그렇게 꼴배기 싫은 마당이 있는 거 눈에 거슬렸는데 그래도 쓰레기 같은 거라도 좀 치워주시니 좀 낫네. 자기네들이 내 마당에 보태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내 아들이 온다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당을 잘 가꿔서 아들이 예전처럼 제가 가꾼 마당을 보고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만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시각각 시비 거는 이웃을 무시하고 열심히 마당을 가꾸기 시작한 어느 날 아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저 일주일 뒤에 비행기 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공항에서 바로 회사로 가서 미팅을 하고 거기서 며칠은 계속 회사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알았어. 일이 먼저지. 엄마가 주말에 그럼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아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 온다던 아들은 결국 주말에 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들어오면서 새로 회사를 인수했다고 했습니다. 공부만 하던 애가 무슨 회사 인수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원래 자기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설립한 회사이고 미국에서도 그 회사 일을 했었다고 하네요. 몇 년 전 한국에 지사를 냈는데 생각보다 지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 아들이 나오면서 그 지사를 맡되 회사 자체를 별도로 분리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미국 친구 회사와 연관성을 가지고는 가되 오롯이 아들이 운영해야 하는 아들의 사업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행정상으로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정리해서부터 하다못해 사무실 이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관여를 해야 하다 보니 잠잘 시간도 모자라다고 했습니다. 짬이 나지 않는다는데 어떡해요. 제가 그렇게 바빠도 만사 제쳐놓고 이 애미를 보러 오라고 조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5분도 안 되는 영상통화지만 그때마다 영상에서 폭삭폭삭 늙는 게 보일 정도로 고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이한테 어떻게 날 보러 오라고 조를 수 있나요? 그저 같은 한국 하늘 아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한동안 제 신경을 긁지 않던 윗집 부부가 다시 슬슬 제 신경을 긁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당이 조금씩 예뻐 보이고 예뻐지고 뭔가 가꿔지니까 다시 제 마당에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거기서 사진을 좀 찍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정도야 뭐 찍게 해줘도 상관없겠거니 해서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그 간단하게 찍겠다던 사진이 오만 조명 기구까지 다 들어오고 가구 같은 걸 잔뜩 늘어놓고 찍는 사진이라는 건 당일날 알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대체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자기 친구가 이번에 가구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가구 사진을 좀 찍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당에서 가구 찍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사진 찍게 해달라고 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당의 꽃이나 잔디는 이렇게 큰 가구와 소파, 장 이런 걸로 누르게 되면 회생이 너무 힘들다면서 이런 거라면 내가 허락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더니 한 번 말한 거를 왜 바꾸냐고 저한테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비즈니스라 지금 바꿀 수 없다고 만약에 지금 여기를 못 쓰게 할 거면 저한테 글쎄 스튜디오 대여 비용을 내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여기서 하게 될 줄 알고 스튜디오를 안 잡았는데 마당에 못 찍게 하면 스튜디오를 잡아야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드는 일이니 말 바꿀 거면 스튜디오 비용을 내라는 거죠.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 비용은 당연히 못 주고 가구들도 다 갖고 나가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인부들한테 당장 가구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정말 버럭버럭 화를 냈죠. 아마 그동안 아들 못 본 서러움도 좀 있고 제 안에 쌓인 것들이 폭발한 듯 했습니다. 평소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허허실실 웃으면서 넘어갔다가 이렇게까지 화를 버럭버럭 내니까 위에 있는 윗집 부부가 좀 깜짝 놀란 듯 했어요. 어물쩍어물쩍 하면서 가구들을 모두 치우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가구가 들어와 자국이 남은 마당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속이 너무 상하고 짜증이 나서 안 먹던 맥주까지 2캔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초저녁에 마신 맥주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나 했는데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들어도 고양이,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닌 수십 마리 고양이 소리였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나가보니까 마당 곳곳에 고양이들 먹이가 뿌려져 있더라고요. 누구 짓이겠어요? 당연히 윗집 짓이죠. 다음 날 아침 밤새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한 제 마당은 온통 고양이 발톱, 고양이 똥으로 지저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한번 자기가 들어와서 영역으로 삼은 곳에는 계속 오거든요. 이 고양이들을 못 오게 하려면 고양이에게 약을 주거나 아니면 구청에 신고해서 모두 잡아가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또 마음이 약해서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당에 있는 잔디나 나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한쪽에 고양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작은 급식소를 마련했어요. 제 자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고 가는 생명을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기 시작했더니 세상에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오히려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동안 길고양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집에 알러지 있는 사람들도 고생시키고 어느 집에서는 집도 망가뜨리고 이모저모 고생이 많았는데 저희 집에 모여서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네들 공간에는 안 오니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힘 있는 녀석들 11마리 정도가 정원을 차지하니 오히려 잔잔바린 녀석들은 동네 근처로 오지 않더라고요. 각자 자기의 영역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떠돌던 녀석들이 저희 집 마당에 안착을 하니 오히려 다른 집들이 편해졌고 역으로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양이한테 쉴 곳도 마련해주고 잘 곳도 마련해주는데 우리가 돈 모아서 중성화라도 좀 시켜주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결에 저는 고양이를 돌보는 선한 주민이 돼서 모두가 돈을 모아 고양이 11마리 다 중성화시키고 저희 집에서 얌전히 밥 먹고 쉬는 마당 한 켠을 내어주게 되었죠. 오히려 고양이가 제 마당에 있으니까 지저분한 쥐나 다른 벌레들이 안 오더라고요. 마을 사람들도 가끔 와서 고양이들을 예뻐하고 그렇게 저희 집이 약간 사랑방처럼 되니까 오며 가며 윗집 여자의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골탕 먹이려고 고양이 먹이 던져놓고 고양이들을 불러모았을 텐데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이렇게 고양이들이 제 집의 마스코트처럼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분했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엄청 괴로운 고양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저럴까 짝짓기 할 철은 아닌데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지라며 생각을 하면서도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웅성웅성거리는 동네 사람들 말에 마당을 나온 저는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제 마당 곳곳에 살고 있던 고양이가 모두 피를 토하며 죽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누가 제 고양이 먹이에 독을 섞었고 독을 먹은 고양이들이 밤에 그렇게 괴로운 소리를 내며 죽은 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윗집 여자라는 확신을 했죠. 하지만 물어봐야 자기가 아니라고 펄펄 뛸게 분명했고 증거 없이 그 여자라고 몰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평화로운 동네에서 그래도 이렇게 흉흉한 일이 났기 때문에 모두가 범인을 찾아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할 때 여자 남편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키우다가 귀찮아지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관종처럼 다른 사람들이 고양이 돌봐준다고 칭찬하니까 억지로 키우다가 귀찮아지니까 다 죽인 거 아니냐고.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질러버렸어요. 저희 집 마당에 CCTV 있어요. 그럼 CCTV 한번 돌려보죠. 사실은 CCTV 없거든요. 그런데 CCTV 얘기가 나오자마자 윗집 부부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자기 남편을 툭툭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뭘 그런 말을 해. 그냥 누가 고양이들 싫어하는 사람이 그랬겠지. 다 같이 이웃인데 이웃끼리 살면서 누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아봐서 뭐해? 어차피 고양이는 죽은 거고. 여기 아랫집 아줌마 마음이 제일 슬프시겠지. 그동안 그래도 고양이 열심히 돌보셨는데 당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들어가. 아유, 이가 쉬는 날마다 왜 이렇게 참견을 하는지 모르겠네. 쉬는 날이면 그냥 푹 쉬어요. 그러면서 불이 나게 자기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광경을 보고 있던 옆집 할머니가 조용히 그러셨습니다. 저것들 짓이구만. 근데 진짜로 CCTV가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으로 다 알겠네요. 그나저나 험한 꼴 당해서 어째. 어쩌다가 저런 이웃을 만나가지고. 이런 전원주택은 이웃 보기 전부야. 이웃이 그지 같으면 아유, 내 삶도 편치가 않어. 자기는 고되고 힘들겠다. 어떡하면 좋니? 그러게요. 너무 피곤하네요.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아유, 뭘 저런 것들 때문에 이사를 가.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그렇게 저는 고양이들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윗집 여자는 그날 이후로 저한테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저를 슬슬 피해 다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모른 척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아들이 한국에 온 지 얼레벌레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위층 남자가 술에 거나하게 취한 채로 노래를 휘휘 부르면서 오더라고요. 마당에 앉아서 차 한잔 하려던 저는 그 꼴이 보고 싶지 않아서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한 남자가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아줌마, 아유, 사람을 보고 피해. 기분 나쁘게. 이러고 말입니다. 내가 이런 소리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참는다. 기분이 좋아서 참아. 그때 윗집에서 자기 남편 목소리를 듣고 구르듯 내려왔습니다. 여보. 아유, 축하해. 너무 신난다. 드디어 우리 남편 글로벌한 회사에서 큰일 하는 거야? 그래. 네 남편 글로벌한 회사 부장님이시다. 앞으로 전 세계가 내 앞에 무릎 꿇을 거야. 뭔 얘긴지 몰라서 제가 멀뚱멀뚱 서 있자 윗집 여자가 묻지도 않은 말에 술술 지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뭐 주절주절 얘기했지만 정리해보자면 간단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크게 투자받은 아주 크고 유망한 IT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한국지부 부장으로 스카웃됐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스카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력서도 좀 가짜로 고치고 해서 면접 보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력서 그런 식으로 고쳐도 되냐고 했더니 이건 융통성이라며 아무도 확인 안 한다고 오히려 저를 한심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주절주절 잠깐 파견 근무 나갔던 것도 스카웃된 것처럼 쓰고 어학연수 다녀온 것도 계절학기 들은 것처럼 꾸몄다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계속 떠들더라고요. 여자도 똑같아서 그런 게 다 융통성이고 사회 사는 스킬이라며 떠봤더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부부 사기단이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고 하겠어요.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축하해요 하고 마무리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여간해선 들어가기도 힘든 회사예요. 우리 남편 정도 되니까 들어가는 거지. 속된 말로 사기쳐서 들어간 회사면서 어찌나 거들먹거리던지 그러거나 말거나 더 이상 말 섞다가는 제 기운이 다 빠질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우울증이 좀 오려던 차여서 그런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쉽게 지치는 시기였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고 혹시 추석날에도 아들을 못 보려나 어째 미국에 있을 때랑 똑같네.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아들 못 보고 그저 가끔 영상통화나 하는 삶은 똑같구나라면서 혼자 쓸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멍하게 집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 바쁘지? 엄마, 오늘로써 얼추 모든 세팅 다 끝났어요. 나 이제 드디어 엄마 보러 갈 수 있어. 추석 때 연휴 3일 내내 엄마하고 계속 있을 건데 나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너 이번에도 공수표야? 아니면 진짜로 올 수 있는 거야? 진짜로 갈 수 있지. 나 이미 짐도 다 싸놨어. 내일 모레 바로 엄마 집으로 갈 거야. 엄마, 나 해물파전도 먹고 싶고 갈비찜도 먹고 싶고 엄마가 그거 잘해주는 거 뭐였지? 왜 경단 같은 건데 안에 대추하고 땅콩하고 팥하고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있었잖아. 나 미국에서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그것 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감정이 예민해지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먹고 싶다 했던 그 경단에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너무 가난하게 아이 키울 때 간식 사줄 돈이 없어서 떡집에서 제일 싼 떡 몇 개 떠리로 사서 그거 둥글게 뭉친 다음에 겉에 카스테라 가루 굴려서 주곤 했었거든요. 이번에 오면 제대로 좋은 재료 넣고 두둑하게 만들어서 먹이겠다 다짐을 했죠. 그렇게 아들은 3일 뒤면 시작되는 추석 연휴 때 꼭 오겠다고 저한테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도 못 오면 또 할 수 없다라는 마음 한구석 체념을 하면서도 그래도 아들을 드디어 볼 수 있다는 설렘에 저는 다음 날부터 조금씩 장을 봐서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소에 뭘 사도 조금씩만 사는데 갑자기 이것저것 장을 보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누가 오길래 그렇게 장을 보냐? 이번 추석 땐 누가 오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외국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이번에 들어온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다들 간만에 만나서 반갑겠다,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얄미운 윗집 여자는 저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어머,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는데 엄마를 이렇게 방치한 거야? 아이고, 정원 농사만 엉망인 줄 알았더니 자식 농사도 그런가 봐요. 혼잣말인 것처럼 했지만 들으라는 듯 크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머리를 한 대 쾅 때려줄까, 볼을 좀 꼬집어줄까, 발로 엉덩이를 차줄까 오만 생각을 다 했지만 그냥 저는 귀머거리인 양 모르는 척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당일날 아침 7시부터 혼자 설레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밖에 차가 하나 쓱 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부지런히 내려갔더니 세상에 네 집 아들인지 훤칠하니 잘생긴 남자 하나가 번쩍거리는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면서 양손 가득 선물과 꽃다발을 안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이리 와 한 번만 좀 안아보자. 그렇게 제가 아들을 안고 부비면서 보고 또 보며 집으로 들였습니다. 아들이 정원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답지 않게 정원이 좀 초라해졌네. 우리 엄마답지 않은데 왜 이러지? 직접 얼굴을 본 그제서야 저는 소름이 터져 아들에게 윗집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윗집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도 모자라 담배도 버리고 이상하게 신고한 것 때문에 제가 경찰서도 몇 번 왔다 갔다는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아, 고양이 얘기까지 싹 해줬죠. 처음에는 얌전히 듣고 있던 아들이 표정이 점점 험악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좀 올라가 봐야겠다고 말이죠. 제가 말렸어요. 예, 명절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새삼 올라가 봐야 어차피 여기서 사는 건 나고 내가 더 고생했으면 고생했지. 절대 네가 지금 이러는 거 나한테 도움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아니 엄마. 아니 그래도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멀리서 네가 뭘 어떻게 하려고? 아니 하다 못해 내가 친구들이라도 보내서 같이 싸워주던 뭐 욕을 해주던 해주지. 경찰서까지 갔다 오신 그런 험한 일을 겪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안 해요. 엄마 나 너무 속상해. 이러는 건 아니지. 진짜 아니야.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너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 아니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지. 예, 안 그래도 윗집 남자 얼마 전에 되게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있는 대로 뻑이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이력서도 다 뻥튀기해서 가짜로 넣었더만. 나는 세상에 그런 놈이 어떻게 면접을 통과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놈 면접 통과하는 회사는 망해야지 뭐.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건데. 아이 그런데 사실 면접으로 몰라요. 얼마나 간쓸게 다 빼놓고 좋은 사람인 척 하겠어. 저도 요즘에 사람 뽑고 있는데 세상에서 사람 뽑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그건 그래. 어떤 사람인지도 확신도 못하고 면접 볼 때야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오잖아. 우리 조상들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정말 알도리가 없더라고요. 맞아. 너는 특히 이제 회사 시작한 애니까 정말 사람 잘 뽑아라. 네, 알았어요. 아들이랑 그런 얘기를 두런두런 하고 있는데 밖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윗집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세상에, 이 비싼 차가 어디서 나타났대? 그러자 옆집 여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집 아들인가 보네. 아이고, 꼴에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네. 아, 이거 분명히 허파에 바람든 젊은 양아치야. 이런 거 끌고 당길 정신 있으면 지 엄마나 좀 살피지. 그때였습니다. 제가 말리기도 전에 얼굴에 화가 잔뜩 난 아들이 벌컥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멈칫하면서 서더라고요. 어김없이 담배를 꼬나물고 저희 집 마당에 담뱃재를 턱턱 털면서 침을 탁탁 뱉던 윗집 남자가 순간 당황한 얼굴로 담배를 얼른 비벼 끄고 종종 걸음으로 제 아들에게 다가왔어요. 아이, 대표님? 당황한 건 윗집 여자와 저였죠.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내 아들한테 왜 저 남자가 대표님이라고 하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라는 생각에 아들과 그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장님이 이 윗집 분이셨구나.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험악하게 대하신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해신데. 오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가 경찰서도 다녀오셨다고 하고 지금도 보니까 저희 집 마당에 침 탁탁 뱉고 담뱃재 떠시고 다 하시네요. 양아치라고 저런 차 몰고 다닌다고 하신 얘기도 들었고 저랑 면접 볼 때 하셨던 얘기랑 너무 다르네요. 저희 회사 채용 원칙 아시죠? 채용 후에도 혹시 면접 때 했던 얘기나 기타 다른 거짓 상황이 발견되면 취업 취소 가능하다는 거요. 저희 인크루트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이미 옛날 회사한테 사표도 냈는데. 저희 채용 규칙이잖아요. 그리고 이력서에도 거짓 기재하셨던 거고 저희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이고요. 이게 대표님, 오해가 깊으십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인 거 보시고 회사 밖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채용 취소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저 이거 법적으로 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법으로 할까요? 우선 저희는 무엇보다 인성 점수가 가장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채용 후에도 3개월간은 완전 채용이 아니라 임시직 기간이라는 거 알고 거기에 동의하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회사 입사 시 기재하셨던 상황에 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이력서에 거짓 기재했다고 스스로 고백하셨는데 제출하신 이력서 철저하게 재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발견 시 저희가 오히려 법적으로 책임 물을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입을 꾹 다물고 눈만 대굴대굴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휴 끝나고 인사팀이랑 논의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하얗게 질린 윗집 남자를 두고 제 아들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 아들 되게 멋있더라고요. 맨날 저한테 징징거리고 갈비찜이나 해내라고 조르는 놈인 줄 알았더니 위험도 있고 근엄하기도 하고 딱 부러지기도 하고 네 집 아들인지 잘 키웠던데요.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너 쟤 뽑았냐? 방금 해고했어요. 저런 놈을 면접에 통과시킨 걸 보니 너 아직 사람 보는 눈 멀었다. 그러게요. 다 엄마 덕에 걸러내네. 엄마 아니었으면 못 걸러냈지 뭐. 아들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윗집 부부가 부부싸움을 시작했더라고요. 윗집 여자는 그러게 왜 쓸데없이 기선제압하려고 담배를 폈었냐며 남편을 쥐잡듯 잡고 있었고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린 건 너다. 고양이한테 약 탄 것도 너 아니냐? 네가 남편 인생 망쳤다며 아주 아내한테 모든 걸 떠넘기더라고요. 얘기를 듣던 아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저렇게 자기 입으로 다 털어놓고 있는데 참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 그러게 말이다. 서로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어쩜 저럴까. 여튼 엄마, 앞으로 엄마는 좀 편해지실 것 같은데요. 편해질지 아니면은 나한테 더 못되게 할지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이지. 저런 사람들은 뻔해요. 엄마한테 더 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엄마한테 설설 길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일하는 분야 진짜 좁거든요. 내가 다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장님들이고 사실 내가 말 한마디 퍼뜨리면
사람 어디에도 이제 취업 못해요.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이미 소문 나쁘게 나면 일도 안 들어와. 그러니 사람이 엄마한테 못할 일은 이제 없어요. 안심하고 편안하게 정원 가꾸면서 사세요. 알았죠, 엄마? 아유, 그래, 우리 아들.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고마워. 저의 오랜 채증은 아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사라졌어요. 앞으로 윗집 여자가 저한테 좀 설설 기는 걸 저도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영 수틀리면 마당 가서 풀이나 뽑으라고 하려고요. 지금부터는 제 마당을 한번 정말 잘 가꿔볼 생각입니다. 정원 전문가인데 한번 제대로 저도 본때를 보여줘야죠. 재밌는 건 아들이 추석 내내 저랑 있는 동안 윗집에서는 한 번도 사람이 드나드는 기척이 없었다는 겁니다. 둘이서 집안에 콕 박혀 뭘 하는지 아니면 숨어 있는 건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마당에서 바베큐를 하면 연기 올라온다, 데크에 냄새 밴다, 난리를 치며 펄펄 뛰었을 텐데 창문 한번 내다보는 일 없이 잠자코 있더라고요. 뭐 덕분에 간만에 아들이랑 신나게 고기 구워 먹고 불 피워 불멍도 하고 이웃들과 모여서 가든파티다운 가든파티도 즐겼습니다. 아들 말대로 앞으로 제 생활이 좀 편해지려나 봐요. 이웃들이 얘기 듣더니 자기 일처럼 반가워하며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해줘서 그 말에 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는 잘 낳은 것 같아요. 어쩜 딱 나타나자마자 이 엄마의 묵은 채증을 다 쓸어내려가 주는지 손 많이 가는 오만 견과류 다 들어가는 경단, 아주 제 손가락 뼈가 빠져나가는 한이 있어도 평생에서 먹이려고요. 그 정도는 해줄 가치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